자, 우리 95회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는 시험은 60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제 시간 체크하시는 것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기 전에 우리 옥산테크라고 하는 회사로 여러분들 로그인 되셨는지 체크하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운동기구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네요. 자,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제표 자료이다. 다음에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산테크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우리 정정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등록번호 보시고 이름, 대표자, 개업 연월일, 법인 등록번호까지 한번 쭉 보시면요. 아마 비교해 보시면 법인 등록번호에 수정을 해야 될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 등록 가셔서 옥산테크 보시면 이 법인 등록번호에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 이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101018100095668로 수정해주면 예, 빨간색이 이제 없어지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지금 종목이 업체 제조 종목이 철근이 아니라 우리 운동기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운동기구로 수정해 주고요. 나머지는 두는데 지금 뭐로 또 수정해 줘야 되냐면 사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우리 그 경주로 지금 주소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지금 여기 경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꿔준다? 경주로 바꿔준다. 네, 505번으로 바꿔준다까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입력했었잖아요. 그 사항들 중에 좀 상이한 내용이 있다. 정보가 입력된 내용과 그러면 좀 우리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고요. 자, 이번에 2번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한번 가서 자, 853번에 자, 계정 과목을 우리 행사비로 한번 입력해보자. 행사비. 그리고 우리 성격은 경비로 입력하자입니다. 3번으로 입력하시고요. 대체적으로 1번에다가 1 넣으시고 학회 행사비용 지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행사비용 지급. 자, 그래서 회사에서 학회에 뭐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쵸? 학회 행사 비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는 네, 이거 입력했고요. 네, 3번 문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대한 초기 유월 문제네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전기분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제표를 불러옵니다. 자, 외상매출금 가셔서 자, 대원 200만원, 250이 아니다. 200으로 수정. 자, 소백은 200 맞고요. 자, 추가로 F2 이용해서 동백 넣어주겠습니다. 동백은 얼마입니까? 450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자, 입력 확인하시고, 차액 확인하시고, 제로. 자, 이번에는 하단에 이제 부가가치, 외상매입금이죠? 예, 외상매입금 가셔서, 비바산업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 우송유통은 4,300. 그리고 공간기업이 200이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액, 영원 확인하시고, 예, 나오겠습니다. 우리 95회 차에는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가 없었네요. 그쵸? 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자,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자, 한국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그 거래에 대해서 가치가 증가한 무슨 거래이다? 자본적 지출 거래이다. 자, 수익적 지출 거래는 무슨 처리?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 거래는 무슨 처리하시오? 자산 처리하라는 거니까 기계장치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가서 기계장치 1,500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우리 7월 3일 가서
차변에 기계장치 자본조 지출 1,500만원. 대변에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1,5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5일 가겠습니다. 자,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였다.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중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원 제외한 4,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지금 5천만원짜리 우리가 전세를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주기 전에 먼저 계약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00을 줬다는 건데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된 거고 태종빌딩에 대해서 지금 지급했던 선급금 5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이고요. 자, 임차보증금은 차변이니까 대변입니까?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차변이다. 임차보증금 얼마? 태종한테 얼마 줬다? 5천만 원 줬다. 근데 이 중에서 500은 내가 미리 준 게 있었다는 거죠. 선급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제외하고 태종빌딩 선급금 제외하고 얼마? 나머지만 주겠다. 얼마만? 4,500만 주겠다.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4,500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자, 비품입니다. 자,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 설치 비용은 바로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비품 처리할 거고요. 설치 비용도 우리가 취득시 부대 어떤 취득시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비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225만 원이 될 겁니다. 그쵸? 자, 7월 7일 가셔서 차변에 비품 225만 원 넣어주시고요. 근데 대변에 25만 원은 바로 뭐로 줬고요. 설치비는 바로 현금 줬죠. 25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줘야 될 미지급금 수연전자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이 현금이 아니네요. 네, 보통예금 계좌로 바로 지급했네요. 네, 보통예금으로 수정합니다. 아,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6일. 달리자, 주식회사 달리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다. 자기합수표 현금 처리라는 거죠. 600은 보통예금, 자기합수표 400만 원은 현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문제입니다. 8월 6일 날 가셔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달리자죠. 1,000만 원 회수. 차변의 일부는 자기합수표로 받았습니다. 얼마입니까? 400.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600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그쵸? 네. 자, 이번에는 8월 19일 문제입니다. 자, 가지고 있던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성능 저하로 폐기하게 됐대요. 여러분들 좀 낯설까요? 이 문제 풀어보긴 했었는데 지금 유형자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 폐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붕괴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즉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원래 있던 얼마에 대해서 3,500에 대해서 대변으로 3,500 보내고 차변에는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3,150만 원 보내고 이 차액에 대해서 바로 무슨 처리합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합니다. 단기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8월이기 때문에 전기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 그 1월부터 8월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바로 일반 전표 8월 19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우리 기계장치 얼마? 3,500. 그리고 차변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잡혀 있었냐면 3,150만 원. 만약에 이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차변에 입금하시면 되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 차액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꼭 처분이 대가를 받고 처분한 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폐기 시에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11월 20일이네요. 우리 8월 19일에 잘 넣었죠? 네. 11월 20일입니다.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모델인 이아람 씨를 고용하고, 자, 수수료 300만원 중에, 원천징수세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회사가, 기업이 근로자한테 급여를 준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에 일정 금액을 세금을 떼고 준다. 그럼 예수금을 떼고 무슨 처리한다? 현금을 준다. 보통 예금을 준다. 이렇게 처리했었죠.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줬어요. 교육받았어요. 교육. 그럼 우리 무슨 처리합니까? 교육 훈련비 처리하면서 그 강사분한테 뭐 줘야 돼요? 비용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육 훈련비 처리하면서 그분이 내야 될 세금 떼고 예수금 떼고 원천징수하고 보통 예금 주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광고 모델 목적으로 이아람 씨를 고용하면서 수수료 비용 처리한대요. 그럼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서 판매비 관리비 처리하면서 예수금 떼고 못 떼고 원천징수 99,000원 떼고 나머지를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급여, 수수료 비용, 교육훈련비 이런 건 비용을 지급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원천징수 하는 문제, 예수금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자, 11월 20일로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비 관리비로 하기로 했어요. 그쵸? 네, 얼마입니까? 300. 대변에 예수금 우리 99,000원 떼는 거였어요. 그쵸? 3.3%.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290만 1,000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바로 갑니다. 자, 6문제 풀었고, 매일 매출 전표도 6문제입니다. 자, 8월 7일입니다. 생산부서에서 회식했어요.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고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날짜는 8월 7일이고, 자, 생산부에서 회식했는데 카드 결제했다. 그럼 카드와 관련된 매입입니다. 카드 매입, 카과 거래로 볼 수 있겠죠. 카과 거래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10% 3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세 거래라고 볼 수 있고, 전표가 카드 전표니까 카과 거래로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번대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자, 우리 매일 매출 전표 8월 7일로 가겠습니다. 자, 카가 매입이니까 지금 우리 57번 여기서 넣을까요? 57번 넣어주시고, 자, 회식비. 자, 공급 대가 넣어줘야 되니까 33만원 다 넣어줄 거고요. 자, 거래처는 여러분들이 증빙을 보고 직접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맹점명 보이실까요? 예, 이거 좀 시간이 좀 보면 여기 가맹점명에 이제 동보성이라는 거래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동보성. 넣어주고요. 자, 지금 신용카드를 지금 사용한 회사가 우리가 어디 카드였나요? 이거 네, IBK BC 카드네요. 그리고 이제 혼합으로 가서요. 해당 거래가 이제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 처리하기로 했고요. 생산부서의 회식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은 카드 결제를 하긴 했는데 바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어떤 체크카드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예금 33만원 처리합니다. 자, 넘어가서 10월 1일 천안 제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자,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문제.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무조건 11번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과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현과거래고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받았고 전액 자기압수표 현금 받았습니다. 자, 10월 1일 가서 현과 우리 매출 처리하겠습니다. 현과 매출은 우리 보시면 22번 처리합니다. 22번. 자, 기계장치. 자, 금액은 440만원. 직접 입력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 재생입니다. 재생. 아이고, 재생. 자, 분계는 우리, 혼합으로 가야죠. 혼합으로 가셔서, 대변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는 차변에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4천만 원. 207번이죠. 네, 4천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440이죠. 440은 우리 현금으로 받습니다. 차변에 440 현금. 여기까지 다 입력한 다음에 마이너스 600만 원이 발생했네요. 자, 차변에 입력해야 될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얼마? 600만 원 입력.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유하던 유형자산의 처분 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위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세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이기 때문에 현과로 들어간다는 거. 유형을 기입할 때 우리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희망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과세를 발급했습니다. 자, 제품 판매에 따른 전자세금과세 발급 문제고요. 자, 희망상사와 관련된 A제품 수량 100개 5만 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하단에 요 제품 판매에 대한 우리 550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현금 받았고 일부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외상 매출금 거래라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 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매출과세 11번 우리 A 제품이었죠. 자, A 제품에 수량하고 단가 있으면 넣어주겠습니다. 수량하고 단가가 우리 100개에 대한 5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희망상사.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이제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500만 원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고 현금 얼마? 350. 나머지는 뭐다? 외상 매출금이다. 20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 번호 다 모르시니까 여기다 외상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많이 입력하다 보면 이제 코드가 입력되는 게 101번, 102번, 103번 이런 거 좀 쉽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30일입니다. 다음은 구매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고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받았다. 자, 지금 이것은 내가 매입했다가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받은 경우에는 그럼 매입과세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로 100개 3만 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외상매입금을 더 안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상계 처리했다라고 처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외상이라고 하는 그 분계 유형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 패턴은 우리 앞서 풀었던 문제들하고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0월 30일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매입 과세로 들어가셔서 자, 원재료 자,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뭐 100개. 단가가 아까 3만 원이었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30만 원 들어가게 해주고요. 자, 거래처가 한강이었고요. 자, 전자 맞고요. 자, 외상이랑 상계하겠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대한 330만 원이 차감되는 분계로서 이 마이너스 분계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남서울로부터 원재료 1,320만 원을 매입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51번 과세 문제이고요. 자,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1,32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1,320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 1,320만 원, 물론 암산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1,2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120만 원이 세금인 거, 부가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급했던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보통 예금으로 이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체크하시고 우리 분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과세 11월 10일 문제입니다. 자, 51번 가세로 가셔서 우리 원재료 구입한 건가요? 네, 원재료 구입한 거고요. 우리 1,200만 원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을 때는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남서울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혼합으로 가셔서 우리가 선급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우리가 상계에 보내줍니다. 선급금 처리하시고, 자, 금액이 얼마였냐면 아까 선급금이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19일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미즈노사의 수출 제품, 자, 2만엔을 다음과 같이, 200만엔이죠? 네,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 선적하고, 선수 계약금을 제외한 잔여 대금은 11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 신고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1월 9일 날 지금 계약금 받았어요. 11월 9일 날 계약금 수령했고요. 당연히 지금 엔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선적 시점입니다. 선적. 그래서 나머지 선적 시점을 지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금 선적 시점부터 이제 19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외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수출 시점의 수익 인식 기준이 바로 언제 시점이라고 했냐면 선적 시점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익이라고 하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을 선적 시점의 환율로 보겠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선적 시점의 환율로 1,100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예외는 단 하나입니다. 예외.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만약에 환가를 한 경우, 즉 원화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냥 계약금 수령의 환가액 더하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선적 시의 환율로 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 개념을 좀 볼까요? 자, 지금 11월 9일 날 계약금 수령 10만원. 그리고 11월 며칠이죠? 지금 19일이죠? 19일에 선적. 그러면 아직 얼마를 받지 않은 상태냐면 말일에 11월 말일에 받기로 한 것 같죠? 그쵸? 아까 얼마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19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 요 계약 그 수출의 금액은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출 시점에 선적 시에 수익으로 계산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시점에 외상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외상이라고 할지라도 매출, 즉 제품 매출이 되겠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적 시점에 뭐로 보겠다는 거죠? 환율로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선적 시점의 환율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100엔당 1,1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수령 시점에는 1,055원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적 시점의 매출을 계산을 할 때 선적 시점의 환율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1,100원에 대한 100엔당 1,100원이니까 여기서 200만 엔에서 공 두 개를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 곱하기 1,100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매출은 2,200만 원이 됩니다. 2,200만 원. 예외는 단 한 가지.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들 계약금 요 시점에 환율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금을 수령하고 엔드 못까지 해야지만 환가까지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 1,100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100엔에 10만원에 대해서는 1,055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100원을 합쳐서 매출 금액을 정할 수가 있고요. 해당 경우에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가는 하지 않았으므로 요 10만엔에 대해서도 요 1,055원을 적용하지 않고 1,100원을 적용한 매출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은 2,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 두 개 빼고 계산하겠습니다. 만 곱하기 1,055원 해서 얼마에 기록해놨냐면 1,055만 원, 155만 원이죠. 155만 원을 105만 5천 원이죠. 105만 5천 원을 선수금으로 기록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상계 처리는 얼마를 해준다? 105만 5천 원을 해준다. 즉 구분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인식할 때의 환율은 선적시 환율이다. 예외적으로는 환가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요 환율을 적용할 건데 환가 안 했으니까 1,100원으로 인식하겠다. 다만 이 계약금을 수령할 시점에 장부에 얼마로 적어놨냐면 105만 5천 원으로 적어놨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환율은 1,055원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무슨 처리하거나 외상 매출금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요. 자, 요 개념이 지금 선수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선수금이 금액을 한번 일반 점표에서 찾아가 보면 찾아갈까요? 자,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9일이 우리 그 선수금 받을 시점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1,055엔으로 1,055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 105만 5천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출의 개념은 다 뭐로 보겠다? 1,100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적시 환율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는 어느 거밖에 없다? 환가했을 경우밖에 없다. 환가. 그래서 11월 19일 가서 자, 16 수출, 즉 수출 제품 넣어주시고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2,200이 된다. 거래처는 미즈노. 영세율 구분이 1번입니다. 자, 혼합으로 가서요. 자, 제품 매출한 거 2,200 맞는데요. 자, 우리가 미리 받아서 장부에 선수금 적어놓은 게 얼마였어요? 105만 5천 원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모두 그냥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외환차손 처리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요. 예, 요게 깔끔하게 그냥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처리. 자, 나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볼까요? 자, 8월 10일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한 만능공업사의 정비를 맡겼다. 자, 화물 자동차니까요. 과세로 우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걸로 처리해서 일반 전표 입력했대요. 기억나십니까? 자,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불공은 54번 불공 처리하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받았는데 불공 내역이면 일반 전표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에 가셔서 8월 10일자의 전표를 삭제하고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0일 가서 8월 10일 가서 삭제. 현금 지급한 거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현금 영수증 과세로서 자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8월 10일 현과 매입 현가 61번으로 넣고요. 우리 차량 유지비 자 금액 넣어주실 때 우리 합산해서 58만 3천원 넣어주시고 각각 53만원, 5만 3천원 구분하고요. 자 거래처는 만능공업사 자 분계는 이제 현금으로 가가지고 얘를 뭐로 바꿔줍니까? 예,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53만원 본사 판매보서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800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 12월 20일 대한적 14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3만원이 세금과원가로 처리되어 있다. 세금과원가는 이제 판관비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기부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부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자, 날짜를 12월 31일, 며칠인가요? 네, 12월 20일이죠? 네. 일반 전표 12월 20일 가셔서 세금과원가가 아니라 기부금 900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했고요. 나와서 이제 우리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었고요.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3,200이어서 조정을 해줬겠죠. 그리고 당기 말에 공정가치가 2,800이다.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은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 기억하실까요?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얼마 잡아놨다가 200만원 잡아놨다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러분들 자본 계정이죠. 기타 포괄 손익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2월 됩니다. 근데 당해 보시면 오히려 또 400만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넘어온 평가 이익부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요 400만원 중에 나머지 200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문제에서의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감소 처리해야죠. 얼마에 대해서? 400에 대해서. 자 12월 31일 가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40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있었죠. 얼마가 200 있었고요. 네. 잔액 처리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200. 자, 2번 12월 31일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지금 상환 예정일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회계 연도를 얼마로 보고 2022년 12월 31일로 본다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누구냐면 요거 장기 차입금 2번 즉 한일물산과 관련된 얼마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500만 원 한일물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 한일물산 2,500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한일물산 거래처 꼭 넣어주시고요. 예, 2,500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네요. 네, 기말 수정분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가서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대손상각 보이시죠? 네, 대손상각 금액이
지금 각각이 1% 적용돼서 지금 8만 5천원이 지금 충당금 전에 잔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7만 8,930원, 그리고 받으러움은 67만 1,500원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너무 쉽게 갑니다. 자, 어디가 있나요? 판매비 관리를 가보시면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내가 내가 지금 받을 금액에 대한 1%를 곱한 다음에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렇게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1%가 아니면 이걸 또 수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자,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전표 추가까지 꼭 하시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의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자, 지금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10번 보시면 되는데요. 고정자산 매입분 제외하고 보는 거니까 우리 10분만 보겠습니다. 10번만. 그래서 일반 매입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700만 원이고요. 지금 공급세액은 70만 원인데 지금 세액을 보는 거니까 70만 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정자산 매입은 이제 유형자산 매입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 2번. 원재료 2월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다음에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우리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에 월계표 2월달 월계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가셔서 자, 1계표가 아닌 월계표 하고 이제 2월만 조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했을 때 자, 원재료 계정 우리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원재료 보시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8,630만 원. 네,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630만 원. 자, 그리고 3번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반영된 내역 중에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기 확정이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4월부터 6월이고요.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주관식으로 쓰는 건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그리고 답안 입력할 때 입력하시겠습니다. 매입 매출장 가셔서 우리 4월부터 6월달 것만 볼까요? 6월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래서 지금 매출에 관련된 우리 카드 매출 전표. 네, 그럼 6월 16일 하나 뜨네요. 얼마? 44만원 더하기 44,000원 해서 48만 4천원. 공급 대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44만원 쓰면 틀리는 거예요. 공급 대가는 48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별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으면 매입 매출장에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무 문제 풀이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론 문제 15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풀이할 때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문제, 회계원리 문제죠. 회계원리 문제,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 부가세 문제 각각의 유형별로 풀이하시기 전에 뭐 계산기 같은 거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수험표, 그리고 필기도구, 그리고 신분증 꼭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그리고 계산기 꼭 3가지는, 4가지죠. 필기도구까지 4가지는 꼭 가져가고요. 시험지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우리 기말결산 과정이 우리가 예비 절차라는 게 있고 본 절차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수정, 그 결산에서의 예비 절차는 먼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1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당기순이익 구해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쵸? 자,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불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자, 국세환급 통지서도 우리 통화대용 증권에 포함되죠.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통지서, 우편한 증서 포함되고요. 자계약수표 포함되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니까 포함됩니다. 금융상품. 선일자 수표는 뭐랑 똑같다 했죠? 어음이랑 똑같다 그랬죠? 받을 어음. 직원한테 가불해준 돈은 대여금인 거죠. 따라서 20만 원에다가 여기 다 더해주면 74만 원이네요. 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자, 티계정 문제 나왔는데요. 티계정 문제가 사실 전산회가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원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자, 대손충당금의 성격부터 파악하십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차감적으로 평가하는 계정으로서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대변이 증가하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면 차변으로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정기에 넘어온 대손충당금이 5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단기에 대손충당금 4월 30일 날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7만 원을 차기 이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이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5천 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순서로. 자, 1월 1일 날 전기에 넘어온 게 얼마가 있다? 5만 원이 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 회수가 안 돼서 5천 원을 대손충당금 처리했다. 그럼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 겁니까? 4만 5천 원이 있는 겁니다. 4만 5천 원. 그런데 기말에 내가 7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정해요. 7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정해요. 그러면 나는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하면 되냐면 2만 5천 원을 더 설정하면 됩니다. 2만 5천 원. 그래서 차변에 7만 5천 원, 대변에 7만 5천 원으로 장부가 마감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시 스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5만 원 넘어왔는데 단기에 5천 원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고요? 4만 5천 원이 있는데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얼마로 추정했다고요? 7만 원으로 추정했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했다는 뜻이다. 2만 5천 원의 대손상각비를 설정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업회의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 상품 판매 수익. 좀 문제가 좀 어렵네요. 자, 타인에게 자산을 사용하게 한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인 거죠. 자산을 타인이 사용하니까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거 맞고, 이 배당금 수익도 투자를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로열티도 우리가 뭔가의 어떠한 우리 권리를 좀 빌려준 개념이 로열티 수익이 되는 거죠. 이제 판매 수익은 어떤 판매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좀 수익 유형이 다른 거죠.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 여러분, 감가상각비의 3요소는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3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맞아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 맞습니다.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걸로 기대돼야지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내부 창출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이러한 그 고객 목록과 같은 거는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우리 회사의 어떤 무형자산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치를 얼마로 책정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 무형자산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요 문장 우리 나왔었어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두 뭐로 보겠다? 연구 단계로 보겠다 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 조정 금액에 대한 걸 계산하려면 자본 조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본 조정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계정 과목에 저기 등록 가셔서 자본 계정에서 자본 조정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본 조정 계정 나옵니다. 아주 합법적인 컨닝 아닌 컨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가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0만 원. 자, 이번에는 우리 8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이외의 거래가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인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요 안에서의 거래여야 되죠. 자,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거 영업외 거래고요. 이자 비용 지급한 것도 영업외 거래고요. 외화 환산 손실도 영업외 거래입니다. 광고 선전비만 우리 판매비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 과목이 영업외 거래냐 아니냐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봤던 계정 과목 표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 표 가보시면 영업외 거래는 여기 영업외 비용 클릭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 판매비 관리비 거래는 우리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조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주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이다. 자,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한다. 맞습니다. 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의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일정한 원가를, 고정원가 맞아요. 그쵸? 고정원가 맞는데 여기서 말이 어려워요. 총원가가 일정한 거지. 단위당 원가, 즉 제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점점 감소한다고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그때 무슨 예를 들었었냐면, 우리 같이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MT 가자, 여행 갑시다 하고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버스는 40만 원을 줘야 돼요. 하루 대절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40명이 간다고 하면 한 명당 얼마씩? 10,000원씩 내면 되고, 20명이 간다고 하면 한 명당 얼마씩? 2만 원씩 내는 거죠. 자, 지금 점점 증가할수록 10명이 가면요, 한 명당 얼마를 내야 돼요? 4만 원씩 내야 됩니다. 무조건 40만 원 내야 돼요. 고정비입니다. 40만 원이라는 고정비예요. 그런데 10명 갈 때랑 20명 갈 때랑
40명 갈 때랑 점점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점점 반비례한다, 감소한다, 증가할 때는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혼합원가는 우리 준변동원가라고 해서 전기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 금액 택시처럼 기본급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 증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에 합산된 혼합원가. 자, 10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자,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7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700시간이며 예정 배부율이 95원이다. 시간당. 우리 이거 예정 배부액,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를 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정 배부액을 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 배부액과 뭐 한다 해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정 배부액은요,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죠. 지금 문제에서 실제 발생액은 아예 계산이 됐어요. 얼마로? 7만원으로.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서 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95원이에요. 시간당. 그리고 실제 배부 기준이 얼마냐면 700시간이니까 700시간 곱하기 95원 하면 얼마 나오냐면 66,5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배부 기준으로 예정 배부는 과소 배부한 거죠. 얼마를? 3,500원을 과소 배부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조분 원가 배부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거 뭐예요? 네. 상호 배분법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즉 공정률하고 관계없다는 뜻이고 가공비는 공정률과 관계있다는 뜻이에요. 자, 평균법이니까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500개가 기초에서 넘어왔고 단계 착수량이 600개입니다. 그러면 1100개가 투입돼서 완성된 게 1000개고 완성되지 않은 게 1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공비의 완성도를 보면 자, 1000개는 무조건 100% 완성됐으니까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00개는 무조건 완성된 거고 100개는 50% 완성됐으니까 50개에 대한 가공비만 투입된 거죠. 공정률에 따른 투입이니까. 그래서 답은 1050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가가치세법의 원칙,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즉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고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항목을 얘기하는데요. 간주공급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간주공급, 자가공급이라 할지라도 간주공급이 아닌 것은 실비 변상적인 목적이 있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비용,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거, 직원들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좀 변상하는 개념이 있는 거. 그래서 직장에서의 어떠한 그 연예 및 어떤 문화와 관련된 재화 제공하는 거, 작업복, 작업모,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지 않고 우리 사업상 증여, 그쵸? 아니면 뭐 자가공급 이런 것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고요. 자, 우리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사실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번호 알아야 되고, 아니면 상호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쵸? 공급받는 자는 뭘 알아야 되죠? 상호는 몰라도 되는데 사업자 번호는 꼭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작성 연월일도 알아야 되고, 공급세액도 알아야 되고, 공급세액, 공급가액.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공급 품목이 되겠습니다. 필요적기 대상이 아닌 건 공급 품목.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5회 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시험 보기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유형들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전산회계 1급은 시험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사실 나오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 결과 어떤 패턴들이 있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